예, 224쪽에 이제 공동 소유입니다. 공부하시기 힘드시죠? 예. 지금은 뭐 복습할 엄두도 잘 안 나고 제가 복습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냥 뭐 책 같은 거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시간 나면 뭐 굳이 한번 복습하시려면 오늘 수업했던 거 댁에 돌아가셔서 저녁에 빠른 속도로 인강 한번 반복해서 보시면 좋고요. 뭐 책 읽지 마세요. 책 읽으면 성질 나빠지고요. 예, 그냥 지금은 뭐 책에 줄 긋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것도 의미 없어요. 이 책은 11, 12월 달 되면 지나가면 이제 안 보는 책이라고 있어요. 1월 달에 기본서가 나올 거고 지금은 제가 그냥 뭐 줄그란 얘기 안 하잖아요. 1월 달 들어가면 기본서 나오면 여기 줄그세요. 여기 별표 하나입니다. 별표 두 개입니다.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막 부담 갖고 아 내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왜 이해가 안 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들어서 1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 때 아 그때 그런 용어를 내가 한번 들어봤어. 이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자마자 다 이해가 되면 그렇죠? 예, 1년 동안 공부를 할 이유가 없겠죠.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아, 나는 2달 만에 합격했어 이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앞에 그 연자가 빠진 거죠. 그렇죠? 1년 2개월이든 2년이겠죠. 이게 2달 만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뭐 법학을 전공하지 않으셨다면 그 지금 처음 수업 들어서 용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들어둔다라고 생각하세요. 자, 교재 보면 공동 소유가 있어요. 오른쪽 표 있는데 표는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그 226쪽에 이제 공유. 그러니까 합유와 총유라는 개념도 있는데 요건 나중에 기본 이론 가서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공유를 볼 텐데 시험은 공유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공유는 우리 뭐 많이 들어본 것처럼 물건이 하나 있는데 소유자가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공유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유라는 것은 이 구성하고 있는 인간관계가 매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떼요. 얘네들이 무슨 뭐 동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일정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같이 소유권을 갖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개인적이고 독립적이면 개별적으로 각각에게 권리가 주어지는데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유해서 지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네들이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갖는 소유를 하는 건데 그러면 소유권 2개를 하나씩 나눠 갖는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의 소유권을 나누는 거죠. 만약에 소유권이 2개인데 1개씩 갖는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일물일권주의에 위반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하나만. 그래서 하나의 소유권을 지분으로 양적으로 분할하는 것을 공유다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공유 지분이라는 것은 매우 독립적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얻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얻을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완전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거니까 내 집은 내가 파는데 얘한테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개인주의적 성향이기 때문에 공유가 싫어지면 야 이거 쪼개자라고 뭘 청구할 수도 있냐면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공유물 분할 청구할 때 다른 공유자가 거절할 수 있어요? 분할해야 돼요? 만약에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개인주의가 아닌 거예요. 무조건 분할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분할을 청구하게 되면 그 즉시 분할 절차로 들어가요. 그래서 공유에서의 지분은 완전히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거니까 내 집은 내가 마음대로 팔고 싫어지면 내 마음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성질은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었죠. 청구권은 승낙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형성권이고 그럼 교재를 잠깐 보면 226쪽에 2번에 공유의 지분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지분의 비율. 법률이 정하거나 의사표시로 정하는데 불분명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자, 2번에 지분의 내용인데 지분은 어디에 미친다고 돼 있어요? 공유물 전부에.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을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면 요 갑의 지분이 어디에 미치냐면 전부의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고요. 을의 지분도 전부의 2분의 1만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부분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전부처에 대해서 지분만큼 비율이 미친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제가 친구랑 1,000만 원씩 돈을 보태서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1,000만 원씩 보탰으니까 지분이 2분의 1씩이에요. 제 지분이 어디에 미치는 거예요? 자동차 전부에 미치는 거지. 제 지분은 본네트에 미치고 친구 지분은 트렁크에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을 때, 야, 내가 2분의 1 지분이 있으니까 요 절반은 나 혼자 쓸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특정 부분에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게 인정돼 버리면 의뢰 지분이 전체에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뢰 지분이 침해될 수 있다는 거야. 따라서 배타적 점유를 공유자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어느 정도 지분이 되면 가능한데 과반수 지분이 되면 과반수 지분권자는 특정 부분에 배타적 점유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유 지분권자는 목적물의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없습니다. 교재 보세요. 일단 기억해 보시면 지분의 처분 주장이에요.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로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요. 다른 공유자 동의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니은에 보면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공유물 얼만큼이에요?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공유자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지분이 얼만큼 되면 가능하다고요? 과반수가 되면 가능하고. 자, 267조 지분의 탄력성입니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땅이 있는데 갑을병 세 사람이 공유를 하는데요. 갑은 2분의 1, 을은 4분의 1, 병은 4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병이라는 4분의 1 지분권자가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럼 지분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게 원칙이에요? 상속이 되겠죠. 재산권이니까.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거나 또는 얘가 공유 지분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조심하실 점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공유 지분은 국가에 귀속된다라고 하면 틀려요. 누구한테 간대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데 여기서도 조심하실 점은 균등하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병의 지분 4분의 1이 갑과 을에게 귀속될 때 누가 더 많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갑. 그러니까 이제 갑이 을이 알파면 얘는 2배죠. 2알파 이런 식으로 나눠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실 점은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국가로 가거나 균등하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이 된다. 그럼 만약에 갑과 을이 공유를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독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어떤 분이 재산이 엄청 많으신데 상속인이 없으세요. 저는 돈이 없게 생겼죠? 예. 그래서 제가 잘 얘기해서 저 땅 같이 사요 이래가지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1000분의 1 나머지 분이 1990 이렇게 이제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상속인 없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단독 소유하게 된다는 거였죠. 이게 지분의 탄력성이에요. 탄력성. 자, 그다음에 뭐 주의를 둘러보지 마시고 227쪽에 공유자 사이의 관계인데 자, 264조.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전원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아까 바로 조금 전에 본 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건 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분이라는 건 개인에게 다 있는 거니까 자유롭게 처분되는데 근데 이 조문은 지분이 아니라 뭘 처분한다는 거예요? 공유물이에요. 공유물은 자기 지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원 동의. 자, 조심하실 점은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할 때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처분뿐만 아니라 변경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자, 그다음에 이제 265조 나오죠. 관리보존 나오는데 시험은 여기서 거의 집중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조문을 볼게요. 265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관리 행위, 이용 계량 행위는 어느 정도로 결정한다고 되냐면 과반수인데 뭐의 과반수예요?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관리 행위는 공유자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OX예요. 틀려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 지분의, 그러니까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10명이 공유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과반수 지분권자면 그 자는 단독으로 관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지분의 과반수라는 점 조심하시고, 자, 단서 조항에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우리가 보존 행위라는 건 앞에서도 본 것처럼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거예요. 현상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공유자라면 지분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 건물에 10,000분의 1의 지분권이 있어요. 그래도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이 건물을 침해하면 지분권자로서 이 건물의 방해 제거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 행위는 누구라도 공유자라면 각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판례를 좀 보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병이라는 제3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과 을의 지분을 자기 명의로 등기한 거예요. 서류 위조해서 등기했다.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무효등기겠죠. 그럼 이 경우에 공유자 을이 얘를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무효등기니까. 그러면 이건 갑과 을이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까요?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무슨 행위냐면 보존행위니까 지분권이 있다면 누구라도 단독으로 얼만큼의 말소를 구할 수 있냐면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비교되는 판례가 있는데 병이 아니고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인 갑이 을의 지분까지 모두 등기한 거예요. 그러면 을이 보존 행위로 갑을 상대로 이 등기의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될까 안 될까요?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잘 보셔야 이게 각각 개별적인 판례인데 지금 구별하실 점은 일단 제3자, 얘가 제3자잖아요. 제3자가 등기했다. 얘는 지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얼만큼 말소요? 전부 말소인데 근데 이 갑은 공유자니까 얼만큼의 지분은 있는 거예요. 2분의 1 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인 거예요. 그러면 얘는 전부 말소를 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례 문제로 나올 때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이름으로 된 것인지를 구별하셔야 되고요. 교재 좀 볼게요. 그 227쪽에 기억의 보존 행위라고 돼 있죠. 그 넷째 줄 마지막에 기억의 넷째 줄 마지막에 따라서 이렇게 되세요. 따라서 부동산의 공유자 1위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 등기가 돼 있다. 누구 명의예요? 제3자 명의예요. 그럼 얘는 지분 없는 애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줄에 얼만큼의 말소를 구할 수 있냐면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어요. 3자 명의니까. 근데 다만 공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가 공유자 중에 한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 이번에는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얘도 지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의 말소 등기 절차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는 건지 공유자 앞인지 구별하시고, 자, 관련 판례 제목을 한번 볼게요.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배타적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한다는 게 판례. 이거 우리 판례가 보존행위로 보는데 일단 소수지분권자란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유에서 소수지분권자라는 것은 과반수에 미달하는 사람을 말해요. 아까 우리 배타적 점유를 하려면 지분이 얼만큼 되면 가능하다 그랬어요. 과반수. 근데 과반수가 안 되는 소수지분권자가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갑, 을, 병이 세 사람이 공유하는데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배타적 점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배타적 점유하려면 얼마나 했는데 지분이 과반. 얘는 반수지 과반수가 아니에요. 과반수라는 건 2분의 1을 과해야 되는 거예요. 초과해. 50.1이 돼야 50.00001이라도 돼야 과반수지. 얘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에요. 당연히 얘도 그러면 이게 과반수냐? 당연히 아니고 둘 다 과반수가 아닌 거고 과반수가 되려면 2분의 1은 넘어야죠. 근데 실제 사건에서 2분의 1 지분권자가 이걸 배타적으로 점유한 거야. 그랬더니 이제 소수 지분권자 병이 얘를 상대로 단독으로 목적물 전부의 인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게 되느냐? 우리 판례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떤 행위로 본다고요? 보존행위. 만약에 이게 관리행위, 이용 계량 행위라는 관리행위로 본다면 지분이 얼만큼 있어야 돼요? 과반수가 돼야 한다고 했죠. 근데 우리 판례는 이걸 뭐로 보냐면 보존행위죠. 그럼 보존행위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때 같이 해야 돼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존행위가 단독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얼만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면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판례가 각종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많이 물어보냐면 소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보존행위니까 소수 지분권자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병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을과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보존행위니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보존행위고 근데 하나만 추가로 좀 보면 그러면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혼자 썼잖아요. 그럼 병은 갑에게 네가 혼자 썼으니까 부당이득 반환해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당이득을 청구할 때는 전부 달라고 해야 될까요? 지분만큼 달라고 해야 될까요? 지분 범위죠. 그렇죠? 지분 범위에서 예를 들어 얘가 한 달을 썼는데 이쪽 동네 시세가 월 차임이 한 400만 원 된대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400만 원 달라고 해야 돼요? 100만 원 달라고 해야 돼요? 4분의 1이니까 100만 원 달라고 해야지 다 달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공유 파트에서 부당이득을 청구한다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 나오면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무조건 얼만큼? 지분 범위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봐두시고 이게 이제 보존행위의 대표적인 얘기고 그리고 맨 밑에 그 박스 안에 화살표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전부가 아닌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자, 다음 페이지. 니은에 보면 자, 관리 행위가 나와요. 공유물의 관리란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이용 계량 행위를 말한다.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공유물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공유물을 변경할 때는 얼마가 동의해야 돼요? 전원. 아까 봤잖아요.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때는 전원 동의해야 돼요. 조심하시라고 했던 게 처분뿐만 아니라 뭘 할 때도 변경을 할 때도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나중에 뭐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면 공유물을 처분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러면 대부분 다 맞히세요. 근데 공유물을 변경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오면 정답률이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한 거예요. 처분뿐만 아니라 뭘 할 때도 변경할 때도 전원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용 계량 관리 행위라고 하려면 변경에 이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뭐 대표적인 관리 행위는 이제 임대차 같은 거예요. 임대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갑이랑 을이랑 3분의 2와 3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을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기가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차를 해준 겁니다. 뒤늦게 알게 된 을이 병한테 나는 이 임대차에 동의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인도해라 라고 재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임대차가 무슨 행위라고요? 관리행위, 이용 계량하는 관리행위잖아요. 그럼 관리행위는 지분이 얼만큼만 있으면 돼요? 과반수. 그러면 3분의 2 지분권자 과반수기 때문에 단독으로 임대차를 할 수 있고 소수 지분권자는 이를 저지할 수 없습니다. 속상해도 하는 수 없고요. 어떻게 하느냐? 얘한테 부당이득만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전부예요? 지분범위예요? 지분. 부당이득은 항상 지분범위예요.
하나 중요한 판례는 그럼 여기서 을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라고요? 갑에게.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을 점유하는 자는 소수 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당이득은 갑에게 청구해야지 병에게 청구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가 작년에도 똑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임대차 하는 것을 소수 지분권자가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대표적인 관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물의 분할이 나오죠. 268조 제1항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분할 금지 특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간 제한이 있어요. 2항을 보시면 일단 5년 내라고 돼 있고 2항을 보시면 전항의 계약을 갱신하는 때, 그러니까 분할 금지 특약을 갱신할 수도 있는데 갱신할 때도 역시 기간 제한이 있어요. 얼마를 받는 거냐면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공유물은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지만 5년 내의 범위로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고 연장 갱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연장 갱신해도 역시 기간 제한은 5년이에요. 5년. 만약에 기간 제한 없이 영원히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그 자체로 공유라고 볼 수 없는 거야. 공유는 원래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분할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특별한 목적 때문에 분할 금지 약정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대신 기간 제한으로 5년을 따로 둔 거고. 자, 269조 분할의 방법입니다. 1항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재판상 분할인데 이거 우리가 지난주에 판결 공부하면서 봤던 거예요. 재판상 분할, 즉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있는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협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협의가 없을 때만 하는 거고 만약에 협의가 있었다면 형성의소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이행의소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1항에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항을 읽어보면 분할의 방법은요 원칙적으로 경매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물 분할할 수 없을 때 경매로 가야 한다는 거죠. 얘들이 협의를 합니다. 분할에 대해서. 근데 이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때는 재판상 분할로 가요. 분할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현물 분할이 있고요. 현물 분할, 대금 분할이 있고 가격 배상이 있어요. 가격 배상. 그러니까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땅을 갑과 을이 2분의 1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현물 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요. 여기는 갑이, 여기는 을이 각각 단독 소유하는 것을 현물 분할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대금 분할은 말 그대로 뭘 나눠 갖는 거예요? 대금을. 그럼 이거를 병한테 제3자에게 파는 거예요. 그럼 얘한테 매매를 해서 대금을 2억 원 받으면 1억 원씩 나눠 갖는 게 대금 분할이고요. 근데 이 갑이 야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파느니 그냥 내가 단독으로 가질게. 대신 너한테 1억 원 보상해 줄게. 그게 뭐겠어요? 가격 배상이에요. 그러면 협의로 분할할 때는 현물 분할해야 돼요? 제한 없는 거예요. 제한 없어요. 협의만 이루어지면 상관없는 거야. 근데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보니까 협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럼 협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판사 보고 알아서 잘 분할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이 재판상 분할이 바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에요.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언제만 할 수 있는 거냐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유자가 여러 명일 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냐하면 전부 다 공유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반드시 전원이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소송을 뭐라고 하냐면 필요적 또는 필수적 공동 소송이다라고 불러요. 분할 소송에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다. 그럼 이제 법원이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 우리 법원은 현물 분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도저히 현물 분할이 어렵다라고 하면 그때는 경매를 명해서 경락대금을 나눠주는 방법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많이 들어보신 판결이죠. 어디서 나왔던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은 어디서 나왔던 거예요?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 187조. 187조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등기를 요하지 않는 판결은 모든 판결이 아니라 뭐만? 형성 판결.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이행 판결이 있었죠.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그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성 판결로 시험범에 들어가는 건 딱 요거 하나라 그랬어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재를 좀 볼게요. 그 니은에 재판상 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번 보세요. A번. 재판상 분할은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을 때만 인정된다. 그러니까 협의가 있었다면 이행에 서로 가서 이행 판결 나는 거고 그건 등기해야 되는 거고요. 협의가 없을 때만 한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바로 나오죠. 따라서 당사자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상 분할인 형성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모든 공의자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다. 이걸 필요적 공동소송 이렇게 불렀고요. 자, 오른쪽에 니은에 보면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자, 뭐가 원칙이라고요? 현물 분할, 현물로 분할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C번에 보면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권법 첫 시간에 뭐 봤냐면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 총 몇 개 있었냐면 8개 있었어요. 8개. 그게 뭐였냐면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용익물권 3개였죠. 그게 뭐였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 총 8개인데 지금 우리가 몇 개를 봤냐면 2개 본 거예요. 점유권과 소유권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용익물권 3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자, 원래 물권은 물건의 일부 위에도 성립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부에 성립하는 물권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빌려 쓰는 물권이기 때문에 전부가 아니라 물건의 일부만을 빌려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등기법 할 때 공부하겠지만 등기할 때 이제 도면 첨부해서 내가 요만큼 사용한다는 도면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지상권이 나옵니다. 지상권. 그래서 1절 서설에 그 둘째 줄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이러한 용익물권은 일물일권주의 예외로 물건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279조를 보세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게 이제 지상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상권은 이제 뭐 하는 권리라고 되어 있냐면 남의 토지를 빌리는 거예요. 토지. 갑이라는 사람이 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을이 토지를 빌려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거나 공작물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는 건물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토지. 남의 토지를 빌려 쓰는 배타적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니까 지상권이 설정될 때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예요. 얘랑 운명을 함께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만약에 지상권 존속 도중에 이 건물이 멸실되었다. 멸실되면 을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이 소멸할까요? 소멸하지 않을까요? 소멸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건 토지에 대한 권리지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전세권은 어디에 설정이 돼요? 건물에. 근데 그 건물이 멸실되면 전세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겠죠. 물건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얘는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물이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상권은 지상물하고는 전혀 별개의 권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상권과 지상물을 반드시 같이 처분해야 될까요? 분리할 수도 있을까요? 분리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분리양도 가능하다. 물론 대부분은 지상권과 지상물을 함께 넘기겠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분리양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상권자와 지상물의 소유자는 항상 같아야 돼요? 달라도 되는 거예요? 달라도 되는,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괄호 1번에 보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작년에 출제되었던 지문이죠.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이므로 현재 토지 위에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하며 지상물이 멸실하더라도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존속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번에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물건이다. 토지 소유권하고는 다른 권리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면 3번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 물건이야. 조심하시고요. 지상권은 지료를 필수 요소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세권 공부할 텐데 전세권은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전세금. 전세금 없는 전세권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임대차는 뭘 줘요? 차임을 줘요. 걔네들은 다 유상인 거죠. 근데 지상권은 반드시 지료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별도 특약이 없으면 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료 가지고 대항하려면 당연히 뭘 해둬야 대항할 수 있겠어요? 등기. 셋째 줄 마지막에 지료를 가지고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료를 등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번에 보시면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예요. 물권이니까 지배하는 거죠. 우리가 물권에 종류할 때 남의 땅을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는 지상권이 있고 얘랑 유사한 권리 또 있었어요. 토지를 빌렸을 때는 토지 임차권. 그러니까 토지 임차권하고 지상권은 남의 땅을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토지 임차권과 지상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했냐면 지상권은 권리의 종류로 볼 때 물권이고 토지 임차권은 채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 자기가 배타적 독점적 지배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용케 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예요. 그러면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유지비용을 소유자에게 달라고 해야 될까요? 알아서 부담해야 될까요? 알아서 부담해야 돼요. 자기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강력한 물권으로서의 지배권을 갖기 때문에 유지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 임차권은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유지비용 누가 대줘야 돼? 유지수선비용. 임대인이 해줘야 돼요. 그럼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아까 유지수선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죠? 세 글자로? 필요비라고 했어요. 필요비. 그러면 지상권자가 소유자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가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토지 임차권자는 유익비는 물론이고 뭐 청구할 수 있다고요? 필요비 청구가 된다. 그럼 정리하면 지상권 그러면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전세권도 물권이니까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은 유익비 청구는 돼도 뭐는 안 된다고요? 필요비는 안 돼요. 근데 임대차는 유익비는 물론이고 뭐 돼? 필요비까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4번에서 직접 토지를 지배하는 권리다 이렇게 물권이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자, 존속기간 보실게요. 280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여기 규정하는 것 이상으로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제1호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30년. 그러니까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할 때는 아무리 짧아도 몇 년 이상 해야 되냐면 30년이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뭐 석조, 석회조, 연화조는 그냥 견고한 건물에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민법이 언제 제정된 법이냐면 1958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58년 당시에 법을 만들 때 견고한 건물이라고 생각됐던 것들은 돌, 시멘트, 벽돌이에요. 그래서 그게 차례대로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죠. 오늘날에는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조로 건물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를 그냥 생각해 놓은 거니까 예를 든 거고, 줄여서 말하면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은 몇 년이냐면 30년이에요. 그 다음에 제2호 전호 이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다. 전호 이외의 건물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견고하지 않은 건물이에요. 견고하지 않은 건물은 몇 년이에요? 15년. 뭐 수험상으로 그냥 뭐 목조 건물 정도라고 생각해 두세요. 그러니까 수험상에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목조 건물 같은 게 견고해요, 견고하지 않아요? 엄청 견고해요. 수험상으로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15년이고, 그 다음에 3호 건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5년이야. 그래서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그 외 건물 15년, 기타 공작물은 5년. 이렇게 최단 기간을 정하고요. 2항에 보시면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그러면 여기 정한 최단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임의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이건 밑으로 정하면 최단 기간까지 올리는 거고요. 근데 최장기 제한은 없어요. 최장기 제한은 없다. 무슨 제한만 있다고요? 최단기. 그럼 입법자들은 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가능한 한 짧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길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영구무한의 지상권도 인정될 수 있다라고 봐요. 동그라미 2번이죠. 민법에는 최단기간에 관한 제한만 두고 있을 뿐 최장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지상권을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존속기간이 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 필요성도 있음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영구무한의 지상권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학자들은 뭐 반대하는 학자도 많고요. 아니, 영구무한 지상권 인정하면 그게 소유권이지 뭐가 달라, 그래서 안 돼 이러는 학자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구무한 가능하고. 다음 페이지에 그럼 기간을 안 정하면 어떻게 할 거냐? 281조를 보세요. 281조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 존속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안 정하면 최단기간으로 따르겠다는 거고요. 2항을 보세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2호니까 몇 년이었어요? 15년.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15년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만약에 지문에 지상권에 있어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을 15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오해 있어요. 틀려요. 15년 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한다고요? 최단 존속 기간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계약 기간을 안 정했고요. 근데 거기에 견고한 건물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럼 몇 년이에요? 그건 30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계약 기간도 안 정했고 거기다가 뭘 할지 종류와 구조에 관한 합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몇 년이에요? 15년. 그러니까 15년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어떤 말이 같이 나와야 돼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을 때. 그게 2항 다시 볼게요.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때는 몇 년이냐면 15년. 근데 아무것도 안 정했어요.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었대요. 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냐면 30년. 수목은 무조건 30년. 그래서 둘째 줄 마지막에 다만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30년이 된다. 수목은 무조건 30년. 그러니까 나무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는다고 하잖아요. 이때 이제 한 세대가 보통 30년으로 보니까 나무는 무조건 30년 보장이에요. 수목 30년.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계약의 갱신. 자, 중요한 조문인데 283조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 기간이 만료됐는데 지상물이 아직도 멀쩡하다는 거야. 그러면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항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갱신을 거절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지상권자로서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이 지상권의 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만료가 됐는데 이 지상물이 현존하고 있다. 이거 지금 누가 지은 건물이에요? 을. 그러면 얘가 여기에 돈을 써서 투하 자본이 지금 들어간 거야. 근데 아직도 자기가 쓴 투하 자본이 멀쩡하게 있다면 이걸 회수할 시간이 더 필요로 되기 때문에 일단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당신 땅 좀 더 쓰게 해줘 라고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반드시 갱신해줘야 돼요?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내 땅인데 내 땅이니까 아이 됐어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절당하면 을은 갑에게 투하 자본을 이제 완전히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연장 안 해줄 거면 아저씨가 사세요라고 지상물 매수를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얘가 연장 안 해줄 거면 사세요라고 했을 때 갑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느냐? 거절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그 실질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을이 갑한테 이거 연장 안 해줄 거면 사세요 이랬을 때 이 갑이 아, 나 필요 없는데 이런 이유를 들어 거절할 수 없고요. 얘가 승낙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을이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그 즉시 승낙 필요 없이 매매 유사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이제 이 목적물의 시가를 제공해야 되고요. 을은 갑에게 인도하고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해 줘야죠. 둘은 동시에 같이 이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해하고 문제가 아니라 법이 지금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아 법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게 임의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판례는 강행 규정으로 봐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반대되는 특약은 무효. 예를 들어서 을이 갑과 지상권 설정하면서 나중에 지상권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기로 한다라고 별도 특약을 했어요. 그러면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 포기 특약, 철거 특약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강행 규정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으로 소멸이 되었다. 지료 약정을 했는데 얘가 지료를 2년 이상 안 내면 소멸당할 수 있거든요. 그럼 소멸당했을 때 의무 위반으로 소멸당했을 때도 갱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느냐? 그때는 행사할 수 없어요. 의무 위반으로 소멸된 경우는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조문에는 소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는 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조문에 그 283조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소멸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로지 뭐만 말하는 거냐면 기간 만료예요. 기간 만료로 소멸했을 때만 갱신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지금 지상물 매수가 나왔는데 지상물 매수를 청구했다는 건 을이 뭘 빌렸을 때요? 토지. 아까 건물을 빌리면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뭐였죠? 건물 빌렸을 때 부속물 매수.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까 건물 임대차나 전세권은 지상물 매수가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가 나오고 토지를 빌렸으니까 지상물 매수가 나와요. 그러면 지상권하고요. 아까 토지를 빌려 쓰는 유사한 권리 뭐가 있다고 그랬죠? 남의 땅 빌려서 건물 지으려면 토지 임차권. 그러면 토지 임차권에 가면 이 내용이 똑같이 한 번 더 나와요.
토지임차권에 가면 283조를 준용한다라고 해서 토지임대차가 만료됐는데 건물이 현존한다. 일단 뭘 청구해요? 바로 매수 청구 안 돼요. 일단 갱신 청구하는 거야. 그래서 갱신해주면 더 쓰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갱신을 거절당하면 그때 뭘 행사하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됐어요? 네. 토지임대차랑 지상권은 뭐가 나온다고요? 땅을 빌린 거니까. 땅 위의 물건, 지상물 매수가 나오고 건물을 빌리면 건물에 부속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매수? 부속물. 그럼 건물을 빌려 쓰는 건 건물 임대차랑 뭐였죠? 건물 전세권. 전세권하고 건물 임대차는 부속물 매수고 토지를 빌려 쓰는 지상권과 토지 임대차는 지상물 매수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나와 있고요. 232쪽에 판례 박스가 있죠. 여기서는 끝에서 둘째 줄 볼게요. 관련 판례 끝에 둘째 줄에 보면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간 만료로 인한 소멸만 인정되고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소멸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에 뭐 갱신, 존속 기간, 갱신할 때도 최단 기간 제한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지상권의 처분인데 처음부터 좀 쉬었다가 보시죠.